불과 1년 전 세상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고 영원할 것 같던 제로금리 시대는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 연준은 다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일본은행은 정반대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의 끝은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뿐입니다. 모든 자산이 폭등하는 에브리징 랠리 혹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에브리징 붕괴, 중간은 없습니다. 먼저 연준이 왜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 때문이죠.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이 빚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국방 예산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빚으로 빚을 갚는 위험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연준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준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CRE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이 유령 도시처럼 비어가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은 37%에 육박합니다. 10개 중 4개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빌딩 가치는 폭락했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부실 대출을 대부분 지방은행들이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CRE 대출 규모만 9,000년 미국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2의 SVB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이 지방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돈은 말라버립니다. 유동성을 붓는 속도보다 돈이 마르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공포,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의 숨은 큰손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었습니다.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 규모는 최소 2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미국 국채, 주식, 부동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을 밀어올린 공범 중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던 장사였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서둘러 미국 자산을 팔고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대규모 매도, 즉 역회전이 일어납니다. 2조 달러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썰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거대한 매도 압력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브리징 붕괴 시나리오의 반가쇠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무너진 중국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초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밀어내는 거죠. 중국의 덤핑 공세는 전 세계 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의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극단적 미래를 자산별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에브리징 랠리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CRE와 엔캐리 충격을 압도하는 규모의 돈을 뿌리는 데 성공하는 경우죠. 이때 주식, 특히 기술주는 폭등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기술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도 이 유동성 파티에 올라타 신고점을 향해 갈 겁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유동성 공급으로 희석되면서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의 매력은 오히려 부각됩니다. 모든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을 등에 업고 오르는 겁니다. 반면 엔화 가치는 폭락하겠죠? 일본만 긴축하고 미국은 돈을 푸니 달러 대비 엔화 약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 에브리징 붕괴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엔캐리 청산과 CRE 붕괴의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안전자산이란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채권, 비트코인, 금까지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우리가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주식과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반토막 혹은 그 이상 폭락할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시장은 공포에 질려 모든 거래가 멈추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역설적으로 이때 엔화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엔화를 사들이기 때문이죠. 엔화는 위기 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의 면모를 드러낼 겁니다. 금은 어떨까요? 초기에는 다른 자산과 함께 투매 압력을 받겠지만 위기가 정점에 달하면 결국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두 고래가 싸우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에브리싱 랠리가 온다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코스피도 잠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경제의 실력 때문이 아닌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인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물가가 치솟고 무역 적자는 심화될 겁니다. 랠리의 과실은 외국인이 가져가고 고물가의 고통은 서민들이 짊어지는 최악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브리싱 붕괴가 현실화되면 더 끔찍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폭등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동시에 무너질 겁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산 가격이 붕괴하고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며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랠리가 와도 문제, 붕괴가 와도 문제입니다. 남들이 차려놓은 판 위에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국가의 서러움이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영끌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극단적 비관론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돛이 아니라 튼튼한 닻이니까요. 미국과 일본, 두 거인의 통화정책 충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달러와 엔이라는 두 기축 통화 세력의 패권 다툼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유동성 파티의 끝이 될지 끔찍한 붕괴의 시작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우리가 만든 문제가 아닌데도 그 청구서는 우리에게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